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3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 하락하면서 오늘도 양증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2% 이상 빠지다가 마지막에 반등을 좀 하면서 하락폭을 좀 메워줬지만 여전히 큰 폭의 하락이었고요. 코스닥도 하락폭을 메꾸면서 0.6%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1조 5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하였고요. 지금 동시호가에 쭉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인데 그 옵션 만기 이틀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만기에 관련된 움직임일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 제외하고도 기관 투자자가 2,3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450억, 기관 투자자 870억 매도를 하면서 조금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뭐 바닥 라인을 뚫고 내려갔다가 쌍바닥 형태로 그래도 좀 양봉으로 만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봉으로 해서 이대로 쭉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은 코스피는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바짝 올라가고부터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증시가 계속 눌러지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만 이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코스피를 짓누르고 있는, 특히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주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 라인이 60일선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해서 또 2조 가까이를 매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최근 20일 동안만 하더라도 5조를 지금 매도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5조를 넘어서 26조까지도 지금 이 4달 정도 해서 이렇게 집계가 되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공격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2,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도였는데 확실히 지금 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한국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는 이 수급들이 점점 이제 매수 수급을 좀 이제 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도하는 주요 세력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해서 받쳐주는 수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금 오늘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6% 하락해서 60일선 아래까지 지수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분석할 게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외에도 연기금 투자자 또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계속 빠져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50억을 매수했지만 크게 주요한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이 2%, 그 다음에 나스닥이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도 오늘 0.6% 하락으로 마지막까지 반전을 이루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지금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해종합과 니케이가 반등을 하면서 다행히 우리나라 증시도 좀 하락폭을 메웠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지표는 급락을 하다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지금 며칠 동안 이제 지지 라인을 만드는 듯 하면서 툭 또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만약에 반등을 좀 한다고 하는데 4% 이상 상승할 여력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도 이제 2% 가까이 반등한다고 해도 이때처럼 이제 점점 상승 하락하면서 저점을 낮춰가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나스닥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장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성장성이 갑자기 이제 경기 침체로 이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장이 계속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지금 침체라는 단어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 증시에 부담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라는 것이 일봉을 봤을 때 이렇지만 사실 월봉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던 그런 그림에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것 같지만 이전의 큰 하락폭 대비해서는 아직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역사적인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가계 이 대비 이제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의 그런 이제 부채 만기가 올해 특히 많이 돌아오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부랴부랴 그런 지표들을 이제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아, 이렇게 가다가 정말 심각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 대책 없이 계속 이제 돈을 많이 풀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 있고요. 트럼프도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문구를 가지고 상당히 힘있게 가려고 했는데 막상 살펴보니까 지금 곡간이 다 텅텅 빈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올해 부채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했을 때 별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재정에 대한 적자를 무조건 줄여야 된다.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채권을 수요를 높이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고 채권에 대한 수요를 반대로 높여서 채권 가격이 반등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채권의 이 수요로 바뀌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관세에 대한 정책도 아주 고도화되게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일부러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좀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시장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것은 또 아니겠죠. 적절한 시점에 그 하락을 멈추고 본인이 원하는 딱 그 정도까지 해서만 이 하락을 유도하고 채권에 대한 수요를 높여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정도만 이제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아주 과도하게 반응을 하죠.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거고 불안감이 커질수록 심리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꼭 앞으로 증시가 내릴 것 같아서 팔아야지,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사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본인들의 마지노선을 정해 놓을 겁니다. 내가 하락에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기점, 그 다음에 수익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기점. 그게 단순히 주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많은 돈을 빌려서 어떤 것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 많은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갚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밴드가 있겠죠. 예를 들어 미국의 국채를 왕창 샀는데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내가 빌린 이 이자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채권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죠. 근데 혹여라도 이자에 대한 손실이 국채에 대한 수익보다 줄어들게 된다면, 많아지게 된다면 국채를 당연히 그만두고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한두 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을 그렇게 빌려서 운용을 한다면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스닥에 대한 폭락, 전체적인 증시에 대한 폭락도 그러한 움직임의 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불안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증시는 고점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코스피는 오른 것도 없는데 무슨 고점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은 역사적으로 높은 시점에서 아직 조정을 10%, 15%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하는지는 여기서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원달러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듯 하지만 이전처럼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상방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이 1,450원, 1,500원 가까이에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수렴을 하느냐? 결국에는 한국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다. 미국도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럼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왔으면 강달러가 당연히 떨어질 거고, 이 우리나라와 국채 금리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환율이 지금 별로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최근 이 2주 동안은 환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차트에서 보이는 움직임이죠. 그만큼 지금 미국이 경기 둔화되는 속도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에 대한 환율이 상대적으로 또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더 빨리 떨어져야 된다 한다면 환율이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저평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한국 투자해서 환차손을 볼 바에는 이 미국 투자를 계속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 선물 지표는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 장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상승폭을 늘릴지 하락폭을 또 키워갈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지표는 지금 이제 트럼프의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 그 다음에 일본의 국채 금리에 대한 경계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경기 둔화가 확실해지고 있다. 속도가 관건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침체 착륙된 세계 금융시장 패닉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GDP 상승률이 좋고 3%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금리 유지하면서 미국으로 계속 달러 투자가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상황이 뒤집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뜻이겠고, 신규로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만한 그런 여력이 다른 국가들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마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신규로 유입되는 돈보다 지금 들어가 있는 부채가 많다면 당연히 부채가 다시 이제 돈으로 환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커져서 터지기 전에 조금씩 줄여나가자, 부분이라도 침체를 줘서 줄여나가자라는 것이 지금 이 트럼프 정부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서라도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 관세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나라가 이 수출입이 불리해서 너네 이 수출입 제대로 해, 이런 의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에 대한 흔들기, 그 다음에 승부수, 이렇게라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 베센트 장관도 경기에 대한 둔화 시그널을 인정을 했고요. 어제 트럼프까지 이런 발언을 해버리면서 나스닥이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급락으로 나타나니 백악관이 부랴부랴 2분기는 괜찮다,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이런 이제 언급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불안하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루 만에 뭐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이 발언들 때문에 이제는 신뢰도가 없죠.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금리에 시선 집중을 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이제 이번 달 19일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일본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3월에 지금 원래는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닌데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1월 달에 올렸었죠. 그래서 6개월이면 이제 7월 달에 올릴까 말까 한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저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 더 큰 이제 패닉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채 금리를 보시면 다행히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1.49%, 어제는 이제 1.56%까지 아주 크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움직였는데요. 이게 이제 좀 떨어지면서 이번에 시장도 좀 안정화된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은 이제 일본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 격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이 일본 금리가 다시 높아졌을 때 이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본의 니케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고 일본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또 한번 이번 주에 미국의 경기 침체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CPI 지표, PPI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은 또 둔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일본 금리 인상이 이제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그 두 개가 마주보는 시기가 올 겁니다. 다음 주가 크게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0원 하락해서 2.67% 하락했고요. 25,5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뭐 장 초반에 크게 하락해서 코스피와 같이 이제 조금씩 반등하면서 진행되었는데요. 확실히 전반적으로 증시 전체가 눌러졌기 때문에 투산에너빌리티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증시에 대한 하락은 투산에너빌리티가 충분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이었고요.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스닥이 4%가 하락을 했고 관련 에너지 종목들이 특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AI와 관련된 인프라를 두산에너빌리티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이 미국 침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거래는 평소보다 적었고요. 25,650원으로 조금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 이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게 이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엔진이 꺼져버리는 순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엔진이 불이 계속 살아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불은 결국에는 침체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살아있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투자가 아직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4일 정도 연속으로 떨어졌고요. 거래량은 810만 주로 전날보다 증가는 했지만 뭐 계속 이제 증시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겠지만 증시 따라서 일단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미국 증시의 움직임과 그런 국채에 대한 금리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19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연일 이제 매도를 좀 끝내고 매수로 접근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67만 주를 매도하면서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지금 연속으로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 투자가 40만 주, 그 다음에 투신 7만 주, 연기금 13만 주, 사모펀드도 3만 6천 주 매도하면서 골고루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이제 매수를 끝내고 매도를 연속으로 또 시작을 했고요. 금융 투자는 이전에 매수했던 거 계속 이제 차익 실현으로 뱉고 있습니다. 3만 원은 찍고부터는 뭐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별다른 매수세 없이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 같은 테마들도 분위기 좋지 않았고요. 확실히 지금 좀 찝찝한 것은 투자 수급적으로도 차익 실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좀 찝찝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일수록 안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분위기를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쌍바닥 형태로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스피처럼 마찬가지입니다. N자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차트 형태를 분석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이 정도로 확인했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18만 9천 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한 7만 주, 9만 주 정도 감소를 했고, 네, 계속 이제 공매도 잔고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것이 대차 잔고인데요. 이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체결이 10만 주 정도, 상환은 거의 없었고요. 10만 주 정도 늘어서 1926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원은 오늘 실외국계는 골드만삭스가 매도를 했고요. 전날에도 마찬가지 골드만, 모건서울, 그 다음에 외국계 위주로 좀 매도가 있었고요. UBS는 반대로 좀 매수해 주었는데 일단 옵션 만기에 관련된 움직임이 지속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물량은 외국계 투자자는 20만 주에서 거의 동일하게 20만 주 나왔고요. 연일 매도 끝내고 24.04%로 지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도한 것이 워낙 많았는데도 아직 크게 매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증시 따라 하락한 게 전부인 것 같고 특별하게 더 기술적으로 볼 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이 이제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아직 분류를 확정한 건 아닌데 검토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전에 대한 동맹이 이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되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 1월 MOU를 맺은 원자력 발전소 수출 동맹이 지금 이제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비민감 국가에서 민감 국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 원전을 비롯한 이제 에너지 및 기술 교류 전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정도에서 지금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죠. 그래서 이 국가들과 지금 우리나라가 동급으로 취급되는지도 상당히 좀 의아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프닝은 크게 지금 깊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팩트 위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이 가능성을 또 제시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동맹 이런 것들도 흔들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이더라도 문제고 지금 사실이 아닌데 이런 소식이 나온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신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지금 이제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비공식 제보를 받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일단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인데요.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 수출을 앞두고 좀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3월 본계약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본계약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2호, 3호기를 계속 이제 추진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미국의 큰 이제 SMR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이제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되면 그 SMR에 대한 협력 자체도 좀 이제 애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한국을 져버렸을 때 대체 이제 제조 기술력을 가진 그런 국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본인들에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이제 일부러 흘려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와의 그런 기술 수출 혹은 기술 협력 관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제 얻으려는 트럼프의 또 습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일단은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가능성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 체결 소식이 조금 이제 딜레이 된다, 밀린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 분명히 주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100% 수주를 한다. 지금 K 원전이 체코에 진출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0%에서 이제 물음표가 하나 던져졌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부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중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때쯤에 이제 만약에 3월 말에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들이 체코에 대한 방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올 텐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계약이 4월 달로 밀린다고 하면 또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뭐 계속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삼성물산이 해외 원전을 위해서 개발을 이제 맞손을 잡았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 공략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한수원이 지금 체코 원전에 진출할 때 건설사는 이제 대우건설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지금 대우건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 쪽에는 이제 삼성물산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관계 MOU 체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B2B 협력 활용 신규 원전 사업 공동 제안, 대형 원전 수주 경쟁력을 위한 협력, SMR 사업 협력 등 이제 그런 이제 여러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이제 원전 관련된 건설사들의 주가를 목표 주가를 최근에 올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특히 KB은행에서는 KB증권에서는 현대건설과 최근에 DLENC의 목표 주가를 대폭으로 높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KB증권 리포트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원전 관련된 건설사들의 목표 주가를 높인다는 것은 확실히 최근 이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건설 이외에 기자재를 주로 납품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도 당연히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처럼만 이제 침체 소식이 나오지 않고 원래 AI가 부각되던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AI가 쏙 가려지면서 침체에 대한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언제 다시 AI가 또 부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채가 많은 증시다 보니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낮춰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주시를 해볼 거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가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부채를 왕창 빌려왔습니다. 부채를 왕창 빌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월 1,000 정도라고 합시다. 그죠? 1,000만 원 정도. 근데 그 안에 이제 세 몇 개를 줘가지고 하나에 이제 이 세 받는데 100만 원씩 해서 그 건물의 층층별로 해서 한 1,500만 원씩 네, 월세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이자인데 1,500만 원 세가 나오니까 당연히 차이만큼 500만 원만큼 제가 이제 순수익이 걷어지는 거죠. 그럼 부채를 왕창 땡겨왔는데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가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점점 이 수요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점점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부채를 갚을 수밖에 없고 건물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자라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일본의 금리가 높아지는 거고 이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때까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금이 시장에 풀렸고 그 얼마나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갔을까? 오죽했으면 미국의 채권 보유국 1위가 일본일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그 많은 채권들이 어디로 이동할까? 그것을 일본이 버티지 못한다면 미국의 채권을 팔지 않을까? 그 매도에 대한 이 움직임을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는데 그걸 메꿔줄 국가가 있을까? 유럽도 이제 동이 났고 중국도 미국과의 견제를 위해서 국채를 매도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이런 좀 경기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도 없고 골치가 아픈 상황이겠죠. 증시에서 이제 국채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원자력 투자법 개정이고요. 최초원전 프로젝트에 큰 활력이 기대된다. 그래서 계속 폴란드는 원자력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프로젝트가 좀 밀리긴 했지만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지금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운영 개시 계획이 3년 연기돼서 2036년에 상업 운전 목표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금을 다 확보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자재 계약을 이제 곧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이러한 어려운 시장을 좀 이제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우리가 확정된 소식이 좀 들려와야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소식들이 또 최근에 뜸했기 때문에 계속 시장과 함께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상방으로 지금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꽤 깊게 받았는데도 아직 2만원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자신감 있게 두산에너빌리티 임원들도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에 장사가 없듯이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화되었을 때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전부 180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을 계속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은 이제 미국의 CPI 지표 발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될지,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 협상이 또 시도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이제 주요 지표들 살펴보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성장성에 계속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